엄마, 우리 함께 얘기 좀 해요. 실버타운 몇 군데 알아봤는데 엄마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 큰딸 미영의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 머그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끝에 작은 도예 공방을 꾸리며 꿈꾸던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왜 내가 갑자기 그런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영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지난달 그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후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의사 선생님도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며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67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일이 있었죠. 의사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죠. 다행히 후유증은 없었지만 자식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라고? 내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니? 4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며 혼자서도 잘 살았는데. 아니, 물론 그렇진 않지만 실버타운은 요즘 시설도 좋고 같은 연령대 분들과 어울릴 수 있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곳도 있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0만 원. 내 연금이 18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말인데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을 월세로 놓으면 그 수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집은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유일한 재산입니다. 불과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의지할 곳은 이 집뿐이었습니다. 내 집을 포기하라고? 내 아버지와 함께 평생 모아서 겨우 장만한 이 집을? 포기가 아니라 활용하는 거예요, 엄마. 실버타운에서 더 편하게 지내시고 집은 그대로 엄마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그 순간 작은 딸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영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실버타운이 싫으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그래, 아니면 우리 집도 괜찮아요. 미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얼핏 듣기엔 자상한 제안이었지만 40년간 교편을 잡으며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심리를 읽어온 저는 그들의 진심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 집을 손에 넣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고집 부리실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땐 누가 책임져요? 내 몸은 내가 책임져.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방문과 전화가 더 잦아졌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제 집을 노리는 것인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또다시 어지러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팔에 작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자식들은 이미 제 앞으로 된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해요. 해피니스 실버타운 입주 신청서예요. 보증금은 우리가 먼저 내놓을 테니 나중에 집 월세로 갚으면 돼요. 저는 병실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봤던 것처럼 이제 제 자식들이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학창 시절 가르쳤던 어떤 학생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 선생님,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 넘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에 혼자 버려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는데 정작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그들의 계획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무엇보다 제 집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는 불안정했고 혼자 살기에는 위험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병실에서 나온 후 저는 자식들의 요구에 한 발짝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40년간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 왔던 저에게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가입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미영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너무 서두르지 마. 또 미루실 거예요? 엄마, 2번이나 쓰러지셨잖아요. 다음번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그 전에 몇 군데 더 알아보고 싶어. 내가 평생 살 곳인데 신중해야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노인 홀로 살기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관련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찾다 보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대안적 주거 모델 시니어 셰어하우스와 공동체 주택.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실버타운이나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 아래 댓글에서 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행복 주거 상담, 함께 살림. 바로 전화를 걸었고 친절한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살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동체 주택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곳의 코디네이터 서미자라고 합니다. 언제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미자 씨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미자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전화 주신 정현숙 선생님 맞으시죠? 방문 전에 선생님 배경을 조금 알아봤어요. 40년 교직 경력의 베테랑이시더군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제 배경을 어떻게 아셨어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죠. 저희는 입주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에요. 미자 씨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3명의 노인 여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정현숙 선생님이세요. 퇴직 교사분이시래요. 그들은 모두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영숙 72세, 전 간호사, 이미경 68세, 전 공무원, 그리고 최영자 70세, 전 미용사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이 각자 저와 비슷한 사연으로 이 공동체 주택에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독립된 방이 있지만 부엌과 거실은 공용으로 써요. 미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월 25만 원의 임대료와 공과금 분담이 전부예요. 25만 원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실버타운은 300만 원이 넘던데. 그렇죠. 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주택은 시니어 공유 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답니다.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곳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넓고 밝았으며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중에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입주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입주자의 재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만약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산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의 작은 거짓말도 간파했던 저는 미자 씨의 설명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영숙 씨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화장실 좀 같이 가실래요? 화장실에 도착하자 영숙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 조심하셔야 해요. 미자 씨, 그녀가 보이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놀라서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달에 저희 같이 살던 김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미자 씨 말로는 아들 집에 갔다고 하는데 김 씨는 아들과 절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자 씨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김 씨의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영숙 씨의 말은 제가 계약서에서 느낀 불편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영숙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재산이 있는 노인들이에요. 미자 씨는 입주자를 선택할 때 꼭 부동산을 가진 사람만 받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영숙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함께 살림 공동체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 입주자들은 모두 집이나 저축을 잃었대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지만 자식들이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미자 씨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어떠세요? 오늘 방문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좋았어요.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입주 신청자가 많아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선생님을 위해 내일까지 방을 예약해 둘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는 제 집을 노리는 자식들이, 다른 한쪽에는 재산을 노리는 수상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아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미자 씨가 제 교사 경력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잠시 생각하다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혹시 미영이나 수진이가 최근에 내 집에 대해 얘기한 적 있니? 언니,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미영이가 부동산 중개인과 얘기하는 걸 봤어. 언니 몰래 집을 평가받고 있더라고.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자 씨, 그녀가 실은 제 자식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어보니 제 신분증이 없어졌습니다. 어제 미영이 다녀간 후부터 찾을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만약 미영이 제 신분증으로 공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제 집을 빼앗으려 했고 함께 살림은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미자 씨는 미영이 고용한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자식들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독립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짜 시니어 공동체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실버하우징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인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구청을 찾아가 실버하우징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변호사를 만나 제 재산의
대한 권리를 더욱 단단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식들과 미자 씨의 계략에서 벗어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진정으로 제 손에 쥐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위기가 저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찾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실버하우징 신청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했습니다. 정 선생님,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함께 살림에 오시기로 했잖아요. 미자 씨,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내 딸과 공모해서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요. 이미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사라지세요. 미자 씨는 더 이상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엄마 집을 노린다니 말도 안 돼요. 미영아, 난 더 이상 너희를 믿지 않아.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제 재산, 제 노후는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버하우징 심사 결과 제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 집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노인 공동체 주택으로 월 22만 원의 임대료에 안전시설과 의료 지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법적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만약을 대비해 공증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쓸쓸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에 쥐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주 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분히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영 언니가 처음에 제안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지만 언니는 기다릴 수 없었나 봐요. 언니가 미자 씨를 고용해서 엄마를 함께 살림으로 유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사 가면 집을 팔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니? 양심의 가책이에요. 엄마. 그리고 미자 씨가 사기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녀는 언니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았대요. 수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날 저는 실버하우징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아파트는 노인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친 입주자들, 24시간 안전관리, 정기적인 건강 체크까지. 첫날부터 저는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명자 씨 70세, 전 교장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교사 출신이시라고요? 저도 교직에 있었어요. 어느 학교셨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명자 씨와는 오래전 교사 연수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인연이 이곳에서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제가 40년간 교사로 일했는데 이곳에서 문해교육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읽고 쓰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관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 2회 문해교육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노인들, 특히 농촌 출신 할머니들이 제 수업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배움의 열정을 보며 저는 다시 교단에 선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교육 외에도 저는 이곳에서 도예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한켠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곧 도예 동호회도 생겼습니다. 흙을 만지며 작품을 만드는 동안 저는 모든 근심을 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실버 세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제 이야기가 알려지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뻔한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셨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법적 권리와 안전한 주거 선택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점차 체계화되어 노인 권익 지킴이라는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희 활동은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고, 저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제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기꾼에게 속을 뻔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미자 씨가 구속됐어요. 여러 노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요. 그리고 저도 조사받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집을 팔아 이익을 보려고 했던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됐어요. 미영아, 엄마가 그때 똑똑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더 큰 비극을 맞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옥상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사기꾼의 접근, 위기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독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4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67세에 시작된 이 새로운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버하우징에서의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노인 권익 지킴이 회원들, 그리고 문해교육 수강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자식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새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함께 축하해 주세요. 파티 날 먼저 이웃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을 선물로 나누었고 모두가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미영과 수진이 나타났을 때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서 와, 들어오렴. 저는 두 딸을 맞이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수진은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새 집과 이웃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곳이 정말 좋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단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노인 권익 지킴이 회원들이 미영과 수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미영은 조금씩 긴장을 풀며 저희 새로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미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영을 작은 발코니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미자 씨와 공모한 혐의로. 알고 있어, 미영아. 엄마가 증언을 해주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대요. 하지만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벌을 받길 원하지 않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 엄마는 증언해 줄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이니까. 비록 내가 실수를 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지도 몰라. 미영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도 발코니로 나와 우리의 포옹에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딸을 위해 증언했고 미영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봉사 장소가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봉사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미영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미영의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고 심지어 노인 권익 관련 NPO에 취직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진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도예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흙으로 빚은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해교육과 도예 클래스는 계속 확장되었고 노인 권익 지킴이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많은 매체에 소개되었고 심지어 국회의 노인복지 법안 개정 청문회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집을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학대와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제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노인재산권 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안 발의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67세에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70세 생일을 맞던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영과 수진이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정현숙 장학재단 설립 인가증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아이들아, 이게 무슨 엄마의 평생 교육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엄마의 가르침을 기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제 가족도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삶을 돌아보니 지난 3년이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이웃들, 수강생들, 자식들, 그리고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는 많은 노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원룸의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자식을 키운 67세에 맞은 위기, 그리고 지금의 행복.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자유와 창조, 나눔이 있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70세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제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